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네. 뭐 은행 쪽 얘기도 있었고 FMC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또 강 여사님 애초에 우리한테 예고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나오셨어요. 네, 그죠? 그러네요. 네. 한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아. 네. 어쨌든 종목 장세가 많이 와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가 하방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제가 선물 트레이더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제 고객들이 대부분 다 직장 일들도 하시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셨어요. 네. 5월 달, 9월 달, 12월 달. 12월 달도 사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12월 말일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지수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2,500선을 지금 여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신고가 마이너스 신저가를 해보면 그 차트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미국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예,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불이 되다 보니까 네네. 종목 숫자가 좀 많지만 네. 매크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내려간다고 종목이 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하는 건 쉽게 비유를 하면 이제 군대에 가보면 이렇게 기지가 있잖아요. 비행기나 배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멀리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걔들은 정보가 두 개가 날라옵니다. 하나는 출발할 때 기상과 출발할 때 날씨 상황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작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 전투기가 딱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구름이 잔뜩 끼었어. 그래서 밑에 좀 폭격을 하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러면 육안으로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적외선 장비라든가 GPS 장비를 달고 가야 네.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보는 거나 경제를 보는 거는 작전 지역, 앞으로 진행될 시황에 대한 부분을 포지션을 갖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2021년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 많은 레토릭들이 뭐였냐면, 야 오늘 애플 4% 올라가고 테슬라 5% 올라가, 꺾어질 때 음봉 날 때 때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 반 동안 줄줄줄줄 계속 터졌어요. 예. 스며시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이 마이너스 30% 40% 될 때 거기서 고민이 되는데, 거기서 저같이 이렇게 이빨이 센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자네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쾅 때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고점일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 체면치레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고,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멀리 앞에 있는 작전 지역에서 우리가 가봤는데 이거 아니네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기술이고 앞으로 뭐 볼만한 기술이다, 그러면 매크로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기다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2019년 18년 이전까지는 매크로 안 봤어요. 종목 전문가예요. 종목만 10년씩 따라다니면서 매매하고, 한 번 사면 그냥 사놓고 골프 치러 가고, 저도 끈기 있게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10년 사이클의 마지막이고, 그 명백한 증거들이 보이니까 와서 이 설파를 하는 거예요. 설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무시하셔도 된다.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저거 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분명한 건 리세션의 모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세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CV, 실리콘밸리 뱅크 네. 그거라든가 CS 자산 파산하는 거, 네. 이거 지금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 본질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FDIC에서 가서 예금보험공사가 막아주고 페드가 막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막 늘어나고 뭐 3천억 불에 뭐 페드 에셋이 늘어나니까 뭐 이게 유동성이 풀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얘기거든요. 잘못된 얘기고 네. 위험의 실체 그게 예전처럼 08년도처럼 그런 위기가 빵 터지면서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애초부터 08년도 형태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모기지 중에서 주택 레지덴셜 관련된 모기지는 전혀 세이프해요. 3.5% 미만의 장기로 고정금리로 다 해놨기 때문에 터져봐도 그거는 다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했고. 아, 모기지 대출에 네, 장기금리, 장기 대출인데 고정금리다. 네네. 그러니까 가구들이 잘못돼 갖고 할 가능성 많이 없어요. 그 예전처럼 그렇게 위기가 네. 번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 성동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목을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 예금하고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채권 액면가가 1억이라고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3%로 지금 예금을 해놨는데 갑자기 옆에 은행에서 5%로 은행 예금을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3%인데 5%니까 2%를 손해 보는 거죠. 이게 이자율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상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위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고요. 서프라임 때 파괴가 됐던 그거는 크레딧 리스크예요. 제가 이진우 소장님께 1,000만 원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렸는데 이진우 소장님이 이자를 5%씩 줘요. 근데 그 돈을 빼다가 은행에다 넣으면 10%씩 준다. 그러면 그건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예요. 근데 이진우 소장님이 갑자기 몸져 누우면서 야, 나 돈 못 갚겠다.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아프다는데 어떻게 돈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해는 잘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해는 잘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면이고 그거는 1년 만에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페드 펀드 레이트가 국채 시장을 타격하면서 그 국채 가격이 플런지가 나온 거예요. 팍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평가 손실이 나 있는데 그거는 평가 손실이 났다라고 그래가지고 안 갚는 것도 아니야. 이자를 줘.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근데 5%씩 주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죠. 10% 받아야 되는 거가 그 리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로스를 잡아가지고 빨리 이걸 가서 저 1,000만 원을 받아다가 넣으려고 빨리 내놔라고 하면서 이걸 가져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FIDC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FDIC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인터레스트 레이트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거의 첫 대뜨름으로 맞은 게 실리콘밸리 뱅크다. 그리고 CS는 걔는 그럴만했다. 걔는 파이오니어, 우리로 말하면 증권사에서는 어떤 증권사가 될까요? 벤처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건 코인까지 안 하는 게 없는 한마디로 척후명처럼 증권가의 하여튼 최선봉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애였기 때문에 야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빌 황이라고 하는 양반이 해먹었잖아요. 한번 전거금 날려먹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저 자산 가치를 흔들면서 문제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로 변질되기 시작할 거고 그거를 지금은 막았지만 앞으로 나올 크레딧 리스크는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거가 핵심이고요. 그게 불경기와 겹쳐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겹쳐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같이 오게 되면 그런 세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굉장히 큰 플런지가 이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가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저기 이제 여기 5월 달부터 깨졌잖아요. 5월 달 말에 깨지기 시작해서 여기 2,500선, 2,600선인데 여기 못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860선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감이 우리가 되게 좋아요, 지금. 근데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오니 요 토막만 놓고 보면 좋고 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도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식을 한 사람은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매크로 환경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네. 요거 그 질문으로 오늘은 작성을 해봤는데 결론을 리세션 진입 시기에 왜 이익 추정치가 반등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네. 리세션이 들어갔는데 이익 추정치가 잠깐 되면서 금리를 올리다가 고원지대가 나오면서 증시가 바짝 반등하는 불트랩이 나온다. 그리고 나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과 함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SBB 뱅크 파산과 CS 인수합병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요새 이제 그 동은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더글로리네요. 네, 거기서 나오잖아요. 연준아, 나 지금 너무 신나. 이제 이름도 비슷해. 연진아. 네, 연준아, 나 씨알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생각이거든. 그러거든요. 이게 누구 대사예요? 그 송혜교 씨가 하는 맞아요. 대사예요. 동은이라고 하는. 역할에. 네. 핏바이 동훈이 여기 잘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실물 경제 지표, 증권 시장은 부을한 게 맞지만 네.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실물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게 노란 선이 롱텀하게 EPS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리세션이 왔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저기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가 리세션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 이렇게 한번 EPS 추정치가 쭉 내려가다가 지수는 올라버리잖아요. 파란색으로 보면 지수가 막 오르죠. 미리 반영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적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리세션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네. 냈다라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 특정 시점의 그 네. 지수 추이가 아니고 네. 과거 이제 경기 침체 기간에 평균을 내봤더니만 네. 지수 바닥 시점을 딱 잡아놓고 지수 바닥 시점이 딱 가운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 OI를 맞춰놔봤어요. 그리고 나 그걸 평균 내갖고 딱 그린 겁니다. 그래 보니 여기 요 파란색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런지가 빡 나왔죠. 여기가 네. 지수 저점입니다. 0이. 그런데 여기 보면 EPS 추정치가 여기 이렇게 되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올라갈 걸 미리 반영해서 지수는 먼저 올라 버립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네. 올라갔다가 네.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반등 추세가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지금 1분기, 2분기는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체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거꾸러지면서 내려오면서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되고 하는 시점은 어떤 거냐? 실물 경제 지표가 부러지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런 거가 나오죠. 이게 최근에요. 최근에 이렇게 CPI하고 PPI하고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쯤에 와가지고 이쯤에 와서 이게 이렇게 거꾸러지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니까 CPI에서 PPI를 빼줬으니 역마진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정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연합인포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CPI 여기 수치에서 PPI를 뺏는 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역마진이네. 그렇죠. 역마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용은 증가하고 판매가는 그거보다 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CPI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PPI가 더 올라가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추정치가 틀렸을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왔던 그거가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건물이요? 네. 네. 21년이잖아요. 여기. 네. 그러네요. 노벰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안 팔리든 뭐가 하든 PPI가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낮아지는 것보다 버텨야 돼요. 기업 실적 측면으로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게 CPI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물가는 잡히고 유동성은 그대로 놔둔 채로 경기는 안 부러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CPI가 부러질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게 기업 실적 하락입니다. CPI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CPI 수치가 낮아지면 그렇죠. 그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은 소비 추세는 그나마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소비를 뭘로 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저축을 해놓던가 아니면 빚이든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축은 이번 6월 이후로 가면 초과 저축은 제로로 됩니다.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 한 4% 정도, 5% 정도를 저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초과 저축을 많이 해놨었어요. 돈을 정부에 놓아주니 해놨었어요. 근데 그 네. 감소하는 규모가 6월 정도면 초과 저축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금리가 올랐는데 크레딧 카드 유주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썼다 그러면 12개월로 긁는 거예요. 이자도 낮아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개월 수가 줄어드는 거죠. 5개월, 6개월에 갚어. 네. 그리고 이자도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6% 받던 거가 18%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은행이나 카드사도 몸살인다는 거예요. 소비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랜딩 컨디션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소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이 CPI와 PPI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악어입처럼 벌어지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꺾여버려 내려가게 되면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그게 바로 리세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토막이 남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살짝 올라오는 요런데 요렇게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지는 요런 게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추세는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쭉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이 실제로 회사에 가보니 재료 원재료비 내려서 우리 마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입 들어오는 게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 추정치를 많이 내려놨는데 네. 비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대형주들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에서 벗어나서 빚 없는 애들은 지금 버텨요, 실적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죽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에서 신저가를 뺀 그 그래프 차트는 역대급으로 빠졌습니다. 09년도까지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네. 그 대다수의 종목들은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돈 못 버는 애들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금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혀버린 상황이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평안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SBB뱅크를 이렇게 보시면 이래요. 큰 은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JP모건도 있고 웰스파고도 있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다 큰 걸 차지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작년 말로 한 16위? 뭐 그 정도로 알고 네, 있는데. 네, 16위 정도 되고 요 동그라미 크기를 세 보면 이제 대충 16, 20위 한눈에 보이네요. 어떤 게 더 네네. 하여튼 그렇게 돼요. 네. 근데 네. 요런 작은 은행들이 4,200개가 있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네. 근데 25개의 은행은 연준이 관리를 해요. 니네 모기지 대출 하지 마. 자꾸 레버리지 쓸래 해도 잠깐 들어와. 은행장 너 들어와. 근데 이거 안 되겠어. 너 자꾸 레버리지 할 거야?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25개면 대형. 예. 네. 그 중에서도 빅5가 또 이제 네. JP모건 이런 애들 걔들은 깔끔해요. 안전해요. 되게. 이따가 대출한 것들 보시면 위험한 거나 이런 것들한테 레버리지 일으켜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자산 규모가 1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안전하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를 포함해서
25개 은행 이외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규모가 5.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아하. 근데 그거의 많은 부분, 네. 그 자산의 많은 부분이 투자된 곳이 있어요. 그게 론이라고 해서 대출인데 데트하고 론하고 조금 차이는 뭐냐면 요거 데트는 신용등급 받아갖고 채권 발행하는 거니까 거래소에서 상장해서 뭐 저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고 론은 그보다 조금 이제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고 고금리죠 조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코버넌트 라이트 론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증권 코코번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더 고금리로 조달하면서 하이브리드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지만 이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론으로 들어간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빌딩에 들어와서 월세만 잘 내고 사업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 론들이. 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빌딩에. 네. 텅텅 비어버려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나 돈 없는데? 라고 하고 건물 가져가? 하면서 이거 1조짜리 건물에다가 그거에 맞춰갖고 4% 계산해서 월세 받는 거에서 모기지 론 줬는데 공실률이 예를 들어서 50%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리고 건물 찢어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담보가치가 50%가 안 돼. 예. 그럼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상업용 모기지를 페드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가 질문이에요. 실리콘밸리는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실리콘밸리 뱅크는 은행 예금을 받아다가 벤처 캐피탈한테 빌려준 겁니다. 벤처 캐피탈. 그 벤처 캐피탈이 IPO 하는 애들한테 다시 돈을 꾸어줘요. 그래서 그게 IPO가 넘어가면 걔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주고 얘들도 다시 은행 예금한 예금주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동안 매우 저금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IPO에서 올려 세우면 이 돈은 벌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몰렸죠. 2년 만에 한 350%, 340%까지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VC들, 그러니까 얘들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송아지가 가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을 뜯고 호랑이가 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되는 구조인데 네. 이 소가 뜯어먹을 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지.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했던 IPO가 5분의 1로 급감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돈을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돈을 안 쓰니까 얘는 돈은 예금은 받아놨는데 얘한테 안 빌려가 얘가 대출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인데 이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놈을 갖고 모기지를 사버립니다. 모기지를 샀죠. 모기 채권을. 채권을 사버립니다. 국채 네. 빌려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 샀는데 그 산 모기지가 나 돈 못 갚아하고 배째라고 하면 크레딧 리스크. 연체가 나온다 딜리컨시 레이트.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돈은 계속 나와. 그런데 걔들이 산 모기지가 100억 원어치 샀는데 지금 40% 마이너스인 거 60억밖에 안 돼. 평가를 했을 평가를 때. 해서. 국채 산 거 시장성 있는 증권들은 다 시가평가하게 되거든요. 시가평가를 딱 해놓는 거죠. 그런데 시가평가 해놨더니 마이너스 40% 났는데 그게 작년 3분기 끝나고 나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SBB뱅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었다고. 국채 이미 마이너스가 돼 있었던 겁니다. 손실이.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던 VC들이 가갖고 예금 IPO해서 돈 생기면 얘들이 가서 실리콘밸리 뱅크에다 넣고 얘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돌린 거거든. 근데 야가 가가지고 형, 자, 돈 없는 거, 자, 손실 났어, 쟤, 모기지. 얼른 돈 인출에다가 JP모건에 넣어. 이렇게 해서 얘들이 빼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뺀 돈의 50%가 다 JP모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전한 데로 가라라고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FDIC하고 OCC,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산 결제하는데, 그러니까 청산하는 데하고 예금 보험하는 데가 네. 갖고 들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가 부도난 게 아니고 평가 손실이니까 이거 우리가 담보 잡아주고 개런티 해주고 JP모건 부른 거예요. 너 예금 들어온 거 있지? 5%로 들어왔지? 얘들한테 6% 빌려줘 다시. 다시 여기다 넣어. 이렇게 그렇고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자, 요 이벤트의 핵심은 뭐냐?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개입이 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기한 게 야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윈도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애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국채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면 시장이 막
국채 가격 폭락하면서 막 금리 막 뛰면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생길 때 페드가 야 그거 담보로 맡겼으니까 내비둬 우리가 달러 찍어서 줄게 라고 하는 창구가 있어요. 90일 이용할 수 있는 게 08년도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요 기관도 될 수가 있는데 독일은 그거를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지금 갖다 쓰고 있거든요. 도이치뱅크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연준에서 갖다 쓰고 있다. 네. 저거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 담보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이자율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가 다시 제로 금리로 가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는 네. 수밖에 없다. 예, 그거 아니면 국채를 다 가지고 터지는데 그게 얼마큼이냐?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18조 달러입니다. 여기가 고점이 18조 달러. 네. 이게 뭐냐면 네거티브 일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그러니까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금리로 조달한 돈 규모가 18조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면 중국 GDP만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GDP보다 조금 크죠. 14조 달러에 15조 달러니까 그거보다 좀 20% 정도 큰데 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게 다 떨어졌죠. 없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일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자 주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뒤집어 보면 채권 1억 줄게, 1억 내가 5년 있다 1억 줄게라고 증서를 써주는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1억 50만 원이야. 50만 원은 내가 너한테 팁으로 주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일드거든요. 그렇게 됐던 돈의 규모가 18조 달러가 전 세계로 있었는데 네. 그 놈을 없어진 거예요. 2조 달러 남겨놓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냐? 1억이던 채권 가격이 금리에 맞춰서 툭툭툭툭 떨어진 거죠. 듀레이션 곱하기 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얼마나 손실 나는 거냐? 20, 30년짜리 장기 국채다 그러면 40%에서 60% 손실이고요. 그냥 5년, 10년이다라고 하면 10%에서 15% 손실입니다. 네. 그럼 요 손실 규모가 대충 때려 맞춰지죠. 자, 딜링컨시가 나오면서 경기가 나빠져서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와서 경제가 흔들거리는 상황이 08년 서프라임. 그게 빵 터지면서 거기를 완전히 메꿔버린 거가 크레딧 리스크. 지금 그 리스크 아니다. 이 이자율 위험 때문에 그걸 배어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두 가지의 채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성이 있는 거. 아까 말했던 국채나 채권처럼 갖다 내다 팔면 팔 수 있는 가격이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무제표에 보면 나 이거 손실 얼마? 지금 가격이 1억 원이었던 게 지금 8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 평가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보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취득 원가로 개입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빌딩이 이거 있는데 이거 거래도 안 되는 빌딩 이거 뭐 공정가액이 뭐 또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실률이 나긴 하지만 이자는 지금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 프라블럼인 거죠. 그 채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핵심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는 원래 뱅크런이라든가 누군가 돈을 빨리 줘. 너 빨리 갚아.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원래 인터레스트 레이트 네네. 리스크고 그 자산을 18조 원을 논아갖고 여기서 뽀개진 게 보통 2, 3조 원, 2, 3조 달러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GDP의 2배의 손실 규모. 그런데 장부의 원장에 그대로 원가로 적혀 있지만 평가가 안 나와서 못하는 거.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PF입니다. PF는 부실 네. 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공정가액으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양이 60%는 돼야 본전 찾는데 분양이 안 됐어. 50%야. 그러면 돈을 태운 사람이 땅에다 태운 사람도 있고 건설 공구리 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나니까 이걸 다 이제 해체를 해, 인수분해를 해서 누가 얼마 손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PF 부실은 네.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이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그게 CR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 있는 게 2.7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 2.45조 정도 되고 5.7조가 그 상업용 부동산을 끼고 CMBS라고 해서 커머셜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에 우리가
MBS라고 그래가지고 08년도에 서프라임을 터지게 했던 그것과 비슷한 유사품이라는 겁니다. 모기지 담보 채권이 MBS인데 네.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인데 그 MBS 앞에다가 C만 붙이면 되네. 커머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 또 문제가 뭐냐면 라이어빌리티, 론을 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해요. 1등급, 그러니까 야는 돈을 잘 갚는 애, 야는 못 갚는 애. 네. 그걸 다 섞어갖고 하나의 또 상품을 만들어. CLO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Collateralized 라이어빌리티, 론이나 obligation. 예, 맞습니다. 발음 인정.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초등학교를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좋은 CDO가 뭐였더라? debt, Collateralized debt 예, obligation.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베이컨시, 공실률? 공실률입니다. 아하. 아. 지금 보면 2020년 이후에 공실률이 높아지고 나서 지금 계속 미국이죠. 높아져. 미국입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예. 예. 없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예. 제가 사무실을 알아보니까 아직은 강세장 맞아요. 체감 되셨어요? 아, 제가 보니까 체감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네, 네. 그러니까 또 집주인들이나 사무실 가지신 분들이 뭐 이게 어깨 감고 올라가 있던가요? 여의도는 뭐 사무실이 없어서 뭐 못 팝니다 막 그러면서 아. 계속 얘기하고 막 주차장도 하나 없고 뭐 공기청정기 넣어도 이거 먼지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안 되겠고 뭐 바닥도 이거 청소해도 티도 안 나게 막 이런 데가 막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아직 붐업이라는 거.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이 막 어깨빵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아니, 너무 막 아, 그래요? 이게 뭐 어깨 이렇게 하고 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좁아서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어깨 넓으신 분들은 이게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툭툭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아직 여의도가 멀쩡해요. 예, 그 지난번에 뭐 플런지 한 거 이거 다 극복하고 연초에 3개월 좋으니까 이제 막 좋았어. 이번에 한번 많이 해야지라고 해서 막 질러가지고 막 세워놓은 거 불기둥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냐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그건 또 여의도 얘기고. 예. 동대문 한번 가보셨어요? 예? 동대문 쪽으로. 동대문을 안 동대문. 가봤어요. 그쪽은 좀 썰렁하더만. 설렁해요. 동대문은? 또 우리나라도 좀 나중에 통계치가 나오면 보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예, 네. 또 지역별 또 네. 번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나 뭐 이런 거가 문제예요. 그리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표가 부러지면서 생산 쪽에서는 이미 리세션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들은요. 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일부는 이미 들어가고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베이컨시 레이트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14.5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07년도보다 높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저 샌프란시스코나 막 각 연준이나 각 지역에서 하는 통계를 제가 다 보고 왔는데 네. 20%씩 대도심 쪽은 20%씩 넘는 거가 대다수예요. 80%가 20%가 넘어요. 공실률이. 아. 그러니까 아직은 뱅크럽시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좀처럼 공실 없는 데인데 공실 없어요. 최근에 20%가 넘더만. 네, 다 제가 확인했는데 하나하나 이 자료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그 제공하는 자료를 사이트에 가서 제가 다 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18% 가까이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2007년이 아니라 2009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위기가 막 시작해서 경기 부러졌을 때 그때 수준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 내보면 이미 그때 수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부동산에 투자한 거가 멀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그거를 연준에서 또 막아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은행별 론 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 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론이라 에스테이트 론 자산 대비해서 몇 %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부동산 대출 많이 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중소형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을 보면 투자 별로 안 해놨잖아요. 여기다 비중이 낮잖아요. 20% 미만. 여기는 CRE 론 비중 이쪽으로 가면 가로축은 세로축은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보면 내려와 보면 20% 미만으로 다 투자해놨잖아요. 그러네요. 부동산에다가. 근데 중소형 은행들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 때 그거를 13579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 뜨문뜨문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페드를. 1357. 아 1357구가 뜨문뜨문이었어요? 네. 아, 뭐 아 이게 듬성듬성 보면 안 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네. 뜨문뜨문 보면 안 된다. 네. 페드가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페드가 물을 흥건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풀어줄 때는 페드가 너 컵 만드는 회사 이거 컵 100개 만들어, 마우스 이거 2000개 만들고 노트북 너 100대 만들어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유동성이 가장 생산성이 높고 이윤이 많이 노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 가다 집중적으로 물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고요.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나는 뭔지 몰라. 누가 어디서 거품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플레 못 잡으면 야 이거 돈도 안 되고 유튜브 이거 찍어가지고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 불러다 놓고 돈 쓰고 말이야. 고용해가지고 이거 장비 갖다 놓고 전기 쓰고 이거 빌딩 차지하고 너 있지. 돈 안 되는 애들 다 접어. 예, 손병호 게임 하는 저희한테 거죠. 하신 말씀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신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어요. 여기 네네. 아니 연합인파한테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 아,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어. 네네네. 접으란 얘기예요. 손병호 게임 하는 거예요. 손병호 게임. 손병호 게임처럼. 네. 돈도 못 버는데 시가총액 크다고 허풍 떠 있는 애들 접어. 듀레이션 길게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돈 끌어다가 장기 투자해놓은 놈 접어. 캐시플로우 제로인 놈 접어. 레버리지 너무 많이 익힌 놈 접어. 앞으로 산업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놈 접어. 이렇게 접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페드가 1%, 2%, 3% 이게 그거라는 얘기거든요. 페드가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건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경제학적인 언어예요. 말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메시지다. 말하는 것처럼 네.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멀쩡하니까 이거 뭐 괜찮고 경제에 대해서 페드는 근엄하게 가세 목소리로 페드가 가시거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지마. 레버리지 하지마. 그렇게 되면 네. 제가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 리세션 8번 중에서 팬데믹 빼놓고는 전부 페드발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저금리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1% 꿔다가 10% 벌 수 있으면 9% 남으니까 그쪽으로 대출도 해주고 막 이거 돈 부도만 안 나면 이거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금융사들이 보험이고 증권이고 은행이고 다 찾아 들어가서 거기다 막 물을 대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의 흐름이 있고 그게 산업 생산을 막 끌어올리면서 그 중에서 빅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히어로를 만들고 슈퍼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 흐름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끝날 때쯤 되면 페드가 하고 들이마시죠. 이제 그만해라 하고 냉장고에 있는 얼음 얼린 것들 보면 이게 잘 안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툭 튀어나오잖아요. 얼음이. 아이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이거. 이거 안 되는 얼음 기계를 개발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그 튀어나온 게 뭐냐. SBB 뱅크하고 CS라는 거예요. 페드의 언어는 여태까지 계속 똑같았습니다. 계속 야 접어. 87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때는 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전후 끝나고 나서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수십만 수백만 가구의 제 건설업들이 막 부황부황해질 때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거는 뭐 그냥 우리로 말하면 분양권만 샀다 팔기만 해도 막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게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 같은 거죠. 터졌어. 그거 멕시코가 안고 나중에 터져버렸어. 00년도에는 그러면 채권 터진 게 없죠. 그런데 그 돈들이 비이클로 펀드로 쌓여가지고 전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멀티플 100배, 150배 만들어갖고 거기에 거품을 막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 태어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죠. 네.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산업 생태계가 없죠.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07년도에 가니까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해갖고 집을 5채씩 사. 스트리퍼들 뭐 갖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명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5채씩 갖고 있어. 서프라임 모기지. 그게 돈이 되니까 브로커도 중개인도 가갖고 다 서류 만들어갖고 그거 다 써주고 은행은 거기다 돈 대고 2%로 빌려다가 5% 7%씩 대출해주고 그걸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다 뻥 터진 거지. 지금은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지. CMBS로 들어가 있는 거지. 커머셜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게 뒤틀려 버렸는데 어목에 가가지고 벤처 캐피탈에다 대출해주는 실리콘밸리가 저거 있으니까 페드가 보기에도 조금 안쓰러울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뭐 18위밖에 안 되는 건데 네가 뭐 방만한 경영을 한 것도 아니고 자본금을 까먹은 것도 아닌데 할 게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주기 위해서 정부를 믿고 모기지 채권을 해서 그거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때문에 뻥 터져버렸으니 그걸 내가 막아주마. 20년 동안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금보험공사가. 그러고 나서 니들은 막아주고 대신 네 경영권 넘겨라. 주식 투자 잘못한 거는 채권 투자 잘못한 건 네 책임이니까 합병 쳐버리자.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은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거죠. 돈을 못 갚으면 딜링컨시 레이트가 올라가죠. 지금 컨슈머 부분에서도 자동차 그 다음에 9월에 끝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학자금 대출. 이거 끝나면 이게 1.8조 달러입니다. 이자가 5%씩만 받는다고 해도 얼마겠습니까 이거. 그 뭐 학자금 대출 탕감해 준다는 거는 뭔? 9월 달까지 납기 이자를 안 내도록 했죠. 9월까지? 네, 이번 9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뭐 학자금 이것도 기사를 갖다 13579로 봐서 그렇구나. 띄엄띄엄.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고.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연계해 준 거죠. 그 1.7조를 어떻게 탕감을 해줘요. 탕감해 주자는 얘기가 버니 샌더스 계열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계속 갚는 거야. 10년, 20년 동안.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몇 억씩 빚졌기 때문에 생활해가면서 중산층으로 6천만 원, 1억 벌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갚아가면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기지처럼 자동차 할부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애들 우유 무상급식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달부터 전부 끝나기 시작합니다. 정부 재정 지출. 네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 한도 다 돼서 인조부터 나오는 거 긴급 재정 편성해서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고 한도 늘려주지 않으면 돈 다 썼어요 지금. 마통 한도 꽉 찼어요. 부채 한도 안 늘리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공화당에서는 안 늘려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인플레도 그렇고 그게 정책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걸 제가 리세션이나 이런 거나 크래쉬에 대해서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빠지는 장에서도 5월, 9월, 12월, 11월이죠. 폭락할 때 다 물타다가 12월 말쯤 돼서 바닥에 지진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 멀티플, 역사상 최고 멀티플에 최고 이익 추정치에 그 다음에 유동성 조여지고 페드의 정책 변경, 최고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낮은 금리, 낮은 법인세, 낮은 임금 상승률, 낮은 인플레이션,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낮은 관세, 느슨한 독과점 금지 이 수많은 조건들이 다 부러지고 있는데 주식시장 괜찮다고 하다가 슬금슬금 하다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물론 3월 달에 복구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그렇게 하실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리세션이 오면 그거보다 더 빠르고 급하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보다는 채권이라든가 안전한 쪽에 자산을 배분을 해놓으셔야 되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비중을 어떻게 334, 334, 334? 네, 334. 뭐 442, 334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포메이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월드컵 2002년도에 14강 진출할 때 442 포메이션 뭐 이런 거 좋았잖아요. 주식을 사를 하든 일을 하든 그건 뭐 저거 하겠지만 네. 채권으로 한 20% 수익 났습니다. 그게 30%라고 하고 네. 예금으로 30% 했으면 30-40% 했으면 그것도 5%는 나오잖아요. 그때 4.5% 했으니까 은행 금리 제가 5%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현금 가지고 30-40% 가지고 타닥타닥 해도 상관없다. 지금은
풀로 때려박아서 이렇게 할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잠시만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 3, 네. 채권이 3, 현금이 4인가요? 뭐 그거는 편하신 대로 사사히 해도 되고 그러면은 334 해도 되고. 이 자산 비중을 여쭤봤으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사님 말고 작가님이라고 지금 불러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 시기 때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던데 네. 작가님. 네네. 좀 그거 말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해주시죠. 네네. 네. 이게 책 제목이 살 때, 팔 때, 벌 때인가요? 네. 네. 살 때, 팔 때, 벌 때인데 때를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저 할 때 제가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매크로 지표 90까지 제가 보는 거 네. 그거 다 그냥 해설서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안 팔릴 것 같았어. 왜요? 분명히 이거 안 팔릴 왜요? 거예요. 그러다면 안 팔리지. 네. 그래서 나도 안 사. 그렇습니까? 그런 책은.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네. 다 빼고 다시 썼어요. 아. 주린이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 고객분들 주식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증권맨 저도 증권맨이지만 사람 보면 이게 이 하나의 인격체나 인생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꼭지 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어. 네. 여기 3천만 원짜리 이거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는데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거가 뭐였냐면 리세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실업률 튀고 부동산 빠지면 리세션 하드코어 리세션입니다. 하드 랜딩입니다. 네, 네. 그게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그냥 조정이에요. 증시 조정. 그러니까 뭐 20% 빠졌다, 30% 빠졌다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경제가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간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보면 컨스트럭션 리세션이 시작되면 이게 부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하늘색이 이렇게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실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이 보시면 리세션이 본격화되기 전에 벌써 어디서부터 뱉어내느냐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해고가 되고 네. 그 이면에는 부동산을 더 이상 수요하지 않고 고금리 때문에 건설 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면 그 건설 사이트들이 개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 숫자가 없어지면서 방출이 되고 실업률이 확 급증하면서 실업수당 청구수가 확 늘어나게 돼 있죠. 네네.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 소비와 관련된 거, 실업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그거의 기준은 어디냐?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계속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제가 찾아냈어요. 뭐예요? 금리를 올렸으면 허가하고 착공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빠졌어요. 실제로 1년 반 전부터 빠졌어요. 근데 건설 공사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팬데믹 때 공사 못 했잖아요. 아, 예. 걔들이 1년 미뤄가지고 공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공사 시작하면 2년 하잖아요. 아, 네. 그게 언제쯤 끝나냐? 이번 또 9월에 기가 막히게 또 끝나. 아, 올해 9월이에요? 예. 공교롭네요. 원래 아. 착공과 금리 올리면 부동산부터 다 빠그러져야 되는 거기서부터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노동자부터 일어나면서 반응 오네 하는 건데 지금 실업률 최저치. 이게 왜 이러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1년이 레깅이 되면서 걔들이 지금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하이 레벨 노동자들, 큰 기업들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리는 비율이. 네. 그러니까 저가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지금 그 고용은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상태를 유지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만간 부러질 거다 이것도. 조만간. 그러면서 실업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연속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점을 찍고 다시 꺾어져 내려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인데, 그럼 페드도 거기서 올라가는 내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 올라가는 내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될 겁니다. 거꾸로지면. 네. 중요한 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개월 레깅입니다. 집계될 때. 예.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3개월, 6개월 늦게 들어가셔도 그 뒤로 경제가 돌아나가는 게 3, 4년짜리 큰 상승장입니다. 그때 펀드를 태우든 ETF를 태우든 뭐 가서 벤처 캐피탈을 하든 IPO를 하든 그때 많은 자산을 투자하시면 되고 그때 주식을 벗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도 할 필요 없고 캐시도 네. 할 필요 없고 그때 되면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플런지가 나온 상태에서 낮은 상태일 겁니다. 여태까지 8번의 리세션을 연구해본 결과 그거에 대해서는 무척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번 팬데믹 때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특수한 상황이었죠. 네. 네, 그 기준을 삼지 마시고 어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조금 주식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주식 업종 대표주 사놓고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 장기 투자도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ETF도 넣고 연금도 넣고 다 넣어야 된다. 그때 되면 지금 채권 ETF 4.3%, 4%에서 넣으신 채권들은 금리가 장기 평균인 1.7%나 1.5%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듀레이션 20배에서 30배 곱하기 2% 복리료 계산해서 최소 60%에서 80%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 채권을 뒤집어 엎어서 주식을 때려 박으면 됩니다. 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일하셔야 되잖아요. 일하고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냥 책 읽으시면서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계속 매달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해봐야겠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짜. 네. 해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기 네. 아까 우리 이제 오늘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국내 금융권이나 이쪽은 타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충 파악이 돼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만도 규모가 꽤 됩니다. 대충 알고 네. 있는 것만도. 근데 지금은 노 프로블럼인 게 시가 평가가 안 되니까 월세만 제대로 들어와서 나한테 배당만 따박따박 주면 노월이죠.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쉐르파 하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자들의 고민보다 투자자들의 걱정보다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무슨 상조회사냐? 막 그러더라. 그래서 아니 아이고. 무슨 멋있는 말만 하면 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네. 만약에 이 CR이라든가 CMBS 관련된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식이 올라서 몇 프로 오를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에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라든가 뭐 상급 클래스 분들이 보시면 심심하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보시면 너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넣어놨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게 돈 얼마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 돈값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이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 게 책 네. 에필로그에 무슨 이야기 쓰신 거예요? 왜 에필로그에 왜요? 아니 워럭버핏님이 예. 책 맨 뒤에 에필로그 보고 눈물 날 뻔하셨대요. 아. 진심이 느껴져서. 이게 제가 주식하다 네. 망했을 때 네. 우리 지난번에 어머니 우리 다 네. 인포메이션 라이브에 나오셔가지고 네. 했던 얘기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강혜인 이사를 갖다가 이제 인포메이션 라이브에서 만나서 그거 할 때 참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저 특유의 그 어떤 유머와 해악이 들어가면서 저 말씨까지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둘이가 굉장히 낄낄거리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예.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온다는 워닝이었는데 그걸 우리 둘이는 무슨 뭐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 되고 나서 자 강혜인 이사가 왜 유명해졌느냐. 진짜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런 상황이 와놓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강혜인 이사를 찾아.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랄까 그게 된 거지. 공인이 되고 말 한마디가 이제 예전하고 무게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근방에서 지수 저점 근방에서 또 강의사의 그 논리에 많이 또 이렇게 휘둘리신 것. 공감하면서 또 이제 하방 배팅이 들어간 것도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은 한데 항상 이렇게 타이밍이거든. 살 때, 팔 때, 벌 때 타이밍 to buy, sell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당장 내일 침체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뭐 기사가 막 쏟아질 거다도 아니고 근데 지금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약간 분위기 달라지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가면서 예? 외국인들이 선물 그동안 팔아놨다 갔다가 그냥 환매수를 하는지 뭐 8,500가 가까이 대감기로 하면서 그래 뭐 기관이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길길이 뛰던 뭐 로봇 무슨 저 무엇이냐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1% 지수 오르는 날 걔들이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뭔가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다. 딱 오늘인 것 같아요. 딱 오늘이다. 어제 오늘인 것 같고 삼성 투자 뭐 얘기 나왔으니까 LG하고 삼성에서 투자하겠다라니까 뭐 OLED 투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장비 투자 얼마 안 돼요. 캐펙스 뭐 30K 투자해갖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투자해서 누구한테 물건 갖다 줄 건데 이거거든요. 네가 그래서 잘하면 그거 만들어서 잘하면 그 다 뒷배경에 누가 있을 건데 이제 이거거든요.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된 주들 미리 갖다 싹 다 놔도 찍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못 산 애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 조정만 줘봐. 그러면 이놈 숏하고 뭔가를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와 OLED 이제 잡는 거죠. 그래 너는 쉬어.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도 보면 포모가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순환매 나오는 거 보면 가히 좋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거든요, 사실. 돈만 벌면 돼요. 올라가는 놈 사서 돈만 벌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쪽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퍼포먼스를 보면 2차 전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 상승률만 나와도 잘한다고 하는데 50%씩 막 상승해야 되는 그런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나오는 섹터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하기 어렵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년 동안 밑밥 깔아서 저거 글로벌 메이커 된 겁니다. 삼성 SDI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더 갈 건 맞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좀 쉬고 그 빈자리를 반도체와 OLED부터 시작해서 네. 실적 시장에 들어가니까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수출, 뭐 의료 기기부터 시작해서 잘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수출 데이터 보고 쏠려고 지금 월말에 들어가면서 월초 데이터 나오면 쏠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닥 잡고 양복 딱 내고 있거든요. 그런 플레이들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시즌에서 잘 나오는 개별 종목들은 시세가 크게 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고 네. 추가적인 유동성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지금 제가 계산하기는 35조 원 정도의 지금 금리 수준이라고 하면 35조 원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10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전세에 있는 것 같아요. 역전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다가 전세금 퇴해주면 그런 거 갖고 와서 주식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돈 낮춰줘서 네. 10억 전세 살다가 2억 깎아준 거 2억 받아다가 주식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오히려 고객 예탁금 이렇게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결국에는 매수 매매 흐름들을 만들어 갈 것 같다. 다만 멀리 보고 때려박진 말자 이거. 매크로 끝나고 나서 한 꼭지 남았다. 이 리세션 한 꼭지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냥 넘어간 적 없다. 당장 내일 와갖고 무슨 지구가 멸망하고 해성 충돌 나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현금으로 타닥타닥 매매를 하면서
가지고 가셔야지 그걸 가지고서 장기 투자한다고 여기서 때려 박아놓고 막 그렇게 해보다가 잘못하면 이제 우리 30%잖아요. 쭉 빠지면 30% 하한가 맞거든요. 근데 보통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 못해요. 30% 빠졌어? 더 사. 잡아 넣고 한 번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하면서 털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리세션 기간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봤고요.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책 살 때, 팔 때, 벌 때 저자 강경현 의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